자, 묘한 문제인데 이게 초기에 아주 처음에 구리 2 플러스하고 망간 2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 처음에 공존, 아시겠죠? 공존하는 수용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가 농도가 각각 지금 같은데 같아도 그만 달라도 그만이야. 아시겠어요? 같건 다르건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아요. 어쨌건 이 둘이가 공존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H2S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외부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외부에서 착착착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착착착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넣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H2S는, 자, 예를 들면 H2S에 뭐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내리, 두 번째 사내리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무슨 일을 벌일 거냐? 물 속에서 첫 번째 사내리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두 번째 사내리가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둘이가 공존하는 수용액에다가 얘를 그냥 H2S를 이렇게 쪽쪽쪽 넣어준 거야. 쪽쪽쪽 넣어주면 사내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맹그러지겠어? 얘가 맹그러진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얘가 여기에 있는 구리 이가가 됐건 망간 이가가 됐건 이 두 개랑 반응할 수 있겠지.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런 식의 앙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뉘앙스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좀 희한하거든요. 좀 독특해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을 건데, 처음에는 이게 없었던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처음에는 없고 요 두 개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뷰렛이라는 실험장치 몇 번 그린 적 있죠? 뷰렛 등을 이용해서 얘를, 이 H 황화수소를 똑똑똑똑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황화수소를 똑똑똑 떨어뜨리면 이놈이 사내리를 하면서 얘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황2-가 얘랑 반응할 수도 있고 얘랑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 앙금이 만들어지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문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녀석이 어쨌건 얘랑 반응하건 뭐가 됐건 간에 최종 평형이 진행되고 나면 요놈의 농도가 0.10으로 고정된다. 아시겠죠? 실제로는 막 얘도 사내력 하면 정신없잖아요. 막 얘도 만들어지고 일부 뭐 좀 넣었는데 뭐 나중에 좀 일부 없어지고 막 이러면 정신없으니까,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침전을 만들건 말건 어쨌건 최종 상태에서 요 놈의 농도가 0.10으로 유지된다. 아시겠죠? 그런 독특한 시스템의 문제다. 뭐만 알겠죠? 하지만 첫 번째는 그냥 무슨 문제냐면 모어 타이트레이션 문제예요. 자, 모어 적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앞에 모어 적정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 문제들 풀어왔었죠. 이 푸는 방식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 모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선택 침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선택 침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선택 침전 영어로는 Selective Precipit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어 적정이라고 하는 건 선택 침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선택 침전,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모어 적정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양이온이 공존하는데 뭐 산해리를 해서건 뭐 안 해서건 음이온은 공급이 돼요. 알겠죠? 지금은 산해리를 한 상태로 음이온이 공급되지만
어쨌거나 음이온을 공급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둘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앙금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만들어진 앙금이 점점 바닥에 쌓이게 되면 앙금을 만들어내는 만큼 그 이온은 용액 중에 남아있게 되어 용액 중에서 그 양이 점점 감소하게 돼요. 점점 감소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드디어 농도가 줄어드니까 농도가 줄어드는 만큼 이것의 반응성도 커지겠어요? 반응성이 작아지겠어요? 농도가 줄어들면 반응성은 커져요? 반응성은 작아져요? 농도가 줄어들면 반응성은 커져요? 반응성은 작아져요? 그 낙동강 물에 낙동강 알죠? 여기 요 경남 지역을 흐르는 낙동강 물에 뭐가 많이 녹아 있죠? 청산가리가 많이 녹아 있거든요. 청산가리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낙동강 유역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농업용수로 쓴 농업생산물, 농산물, 쌀 같은 것에는 청산가리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농산물들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겨요.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원래 청산가리는 원래 뭐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청산가리를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기 낙동강 물에 있는 낙동강 물로 만든 쌀을 먹는 여러분들은 왜 당장 안 죽어요? 그 농도가 낮아서요. 청산가리가 있긴 있는데 그 농도가 좀 낮아서 당장 안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남 지역에 난 농산물을 1년, 2년, 10년, 20년 먹게 되면 20년 후에 대장암 같은 게 발생해서 죽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왕을 죽일 만큼 청산가리를 한 번에 먹이면 바로 죽어요. 근데 낙동강 같은 데 풀어가지고 희석시켜서 먹으면 20년 만에 죽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침전이 돼서 농도가 감소하면 이 말은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작으니까 죽을 때까지 오래 걸린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이 얘기 처음 해줬어요? 뭐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요? 낙동강 물에 청산가리 녹아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듣는구나.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 경남 지역 농산물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진짜 말해놓고도 웃긴다 진짜. 경남 지역 농산물은 경남 지역에만 유통되겠어요? 전국으로 다 유통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갈아서 안 먹어? 말해놓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남 지역 낙동강 물에 있는 청산가리는 경남 지역 주민의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몇 년 정도 이러고 있다? 10년 넘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이래왔거든요. 그럼 10년 전에는 안 이랬다는 얘기죠? 10년 전에는 안 이랬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MB라는 사람 압니까? 네, MB가 낙동강에 뭐 설치했죠? 4대강 사업이라고 보라는 걸 설치했죠. 그래서 이명박 씨가 낙동강에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서 잘 흐르던 낙동강을 못 흐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 물은 고여 있습니다. 특정 영역으로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낙동강은 더 이상 낙동강이 아닙니다. 낙동 저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국민의힘과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녹조가 크게 되죠. 녹조. 그러면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녹조가 많아지면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누구도 많아지겠습니까? 동물성 플랑크톤도 많아지겠죠. 근데 동물성 플랑크톤은 뭘 해요? 호흡을 하죠.
그럼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쫙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낙동강 고여 있는 물은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있겠어요? 못 쉬겠어요? 못 쉬겠죠? 그래서 낙동강 유역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죽어버리니까 물 안에서 썩어버리겠죠. 그럼 뭐가 번식하겠어요? 각종 미생물. 그 미생물들 중에 대사 과정 속에 KCN, CN- 청산가리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동강 유역 물은 청산가리 범벅이에요. 그래서 그걸 떠다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산가리는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청산가리는 반응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푹 떠가지고 넣으면 반응된 채로 그 식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밥을 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속으로 그 청산가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앞으로 양이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앞으로 그 청산가리 양이 많아지냐고요? 근데 이제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많으니까 그 저농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고여있는 생태계니까 미생물이 영원히 번식할 수는 없어요. 그 미생물이 지가 그 영역 안에서 번식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고. 그럼 걔가 만들어내는 청산가리도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럼 만약에 그래서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 더 만들어지면 미생물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 죽인다고. 그래서 그 고여있는 생태계에서는 그 농도가 다 일정하게 다 유지가 된다고. 그걸 퍼다가 그냥 사람이 농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경남의 상황입니다. 그럼 낙동강 다시 뚫으면 안 돼요? 뚫는 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막아 있는 낙동강 물을 다시 뜯어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지금 내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경남 사람들은 이 낙동강 물을, 그 낙동강을 막고 있는 보를 철거하는 걸 경남 사람들은 극도로 반대합니다. 왜? 경남 사람들의 일부는, 뭐 전체 경남 사람이라고 하긴 어려울 텐데, 경남 사람들 일부 중에는 그 이명박의 4대강 산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원래 강에 없던 설치를 했죠. 그럼 그 설치를 유지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설치를 유지할 때 비용이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소모품 같은 거. 그러면 그 원래 필요도 없는 보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소모품을 공급하는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자는 이 보를 없애는 걸 찬성할까요? 아니겠죠. 그게 자기의 사업인데. 그럼 그 업자들은 출신이 어디겠어요? 바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남 지역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보를 철거하는 건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보를 철거하는 건 이명박의 4대강 산업이 정말 나쁜 거다. 그리고 그걸 시행한 국민의힘도 나쁜 집단이다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는 거예요. 10년째. 그럼 결국 그 대가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소화불량으로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경남 지역에서 만드는 지역 생산물이 가장 먼저 유통되는 것이 어디예요? 지역 농산물이 가장 먼저 유통되는 곳. 학교 급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타격을 직접 입습니다. 가장 강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후에 그 소화기 쪽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궤양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암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 이후에는 소화기 쪽 검진을 항상 매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뭐 매년 뭐 내시경 해야죠. 매년 내시경 해야죠. 쌀을 골라 먹는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쌀이나 이런 걸 골라 먹는다, 뭐 강원도 쌀이다 이런 걸 골라 먹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막기가 쉽지 않은 게 쌀만 유통되는 게 아니고요. 고추, 상추, 배추 이런 것들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배추 보고 이게 경남산인지 강원도산인지 알게 뭐예요.
뭐 요리 뭐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싼걸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자연과학 지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하여튼 알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설치하는 것 다시 철거한다라고 하면 이 경남 지역 일부 분들은 막 시위합니다. 막 시위합니다.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학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알겠죠? 너무 가슴 아파. 그럼 다시 둘 중에 먼저 침전되는 애가 있어. 그러면 그놈이 침전되는 만큼 이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줄어들겠지.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농도가 줄어들면 반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그 얘기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 알겠죠? 뭐 쓸데없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다. 어쨌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침전되는 녀석의 농도가 줄어들수록 이 녀석의 반응성도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가 누구랑 반응할 수도 있는 거야. 반대 녀석이랑 반응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놈이 먼저 앙금이 막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얘도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거란 얘기지.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 공침. 그게 바로 선택 침전 모 타이트레이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얘기랑 굉장히 내용적으로 유사하다고.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어? 과연 누구부터 침전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이게 침전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침전이 만들어지려면, 자, Q 이름이 뭐예요? 반응지수. KSP는 용해도급 상수잖아. 용해도급 상수와 반응지수 중 어디가 더 커야 돼? 어디가 더 커야 돼? 바로 반응지수가 더 커야 무엇이 진행이 돼요? 역반응이 진행이 되지. 무슨 말 알겠죠? 즉 용해 과정에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앙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조건은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크다. 뭐 너무너무 많이 했지. 그럼 반응지수는 어떻게 표현돼? 현재 존재하는 이온 농도의 곱으로 바로 표현하면 돼. 이거 보시면 CUS가 됐건 MNS가 됐건 존재비는 다 몇 대 몇이야? 1대1, 1대1이니까 바로 그냥 간단한 농도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서 CUS 앙금이 만들어지게 하는 황2-의 요구 조건은 부등호가 이러니까 요렇게 됐죠? 그럼 이때 CUS의 용해도급 상수가 요 값이고 현재 녹아 들어가 있는 구리 2+의 초기 농도가 이 값이니까 놓고 계산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겠지. 됐죠? 자, 마찬가지로 망간 설파이드가 만들어진다고 치자. 이 앙금이 만들어진다고 치자. 여기서도 앙금이 맹글어지려면 마찬가지로 반응지수가 더 커야 되고요. 그러면 요구 조건을 구하면 망간 설파이드의 KSP는 요 정도 값이고 망간의 초기 농도 이 값이니까 계산해주면 요 조건이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어쨌건 이것도 요구 조건이고 이것도 요구 조건이지. 그런데 그 두 요구 조건을 비교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쪽이 요구 조건이 더 작죠. 요구하는 게 많은 일이 잘 성사됩니까? 별 요구가 없는 일이 잘 성사됩니까? 별 요구도 하지 않는 일들이 잘 성사가 되죠? 이것저것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럼 잘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맹글어진다? 오호라 요놈. 요것이
먼저 생성이 되겠구나. 이거 좋아.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요구 조건이 작으니까 CUS가 침전이 되고 나면 이제 그 CUS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용액중 CU2 플러스 농도는 점점 증가해요, 점점 감소해요?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얘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CU2 플러스의 반응성이 점점 감소하고 드디어 만간 2 플러스도 침전이 시작될 거라 이런 말이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간 2 플러스도 침전이 시작되는 그 상황을 전문용어로 코프리시피테이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 침전이 시작될 때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누구? 먼저 침전되었던 이 구리 2 플러스의 농도가 어찌 되겠느냐.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계산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바로 MNS 침전의 요구 조건인 거지. 맞습니까? MNS 침전의 요구 조건인 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MNS가 침전이 되는 중에도 구리 2 플러스가 침전되지 않으려면 그때의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중 어디가 커야 된다? 이쪽이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평형상수가 더 크니까 용해가 더 잘 일어나고 그래서 구리는 더 이상 침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반응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구리 2 플러스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것도 많이 남아있겠어요? 극소량 남아있겠어요? 극소량 남아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황2-의 농도는 누구의 요구 조건일 거야? 망간이 침전되는 그 요구 조건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극소량. 아시겠어요?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반응 지수가 그때의 평형상수보다 작다면 얘는 더 이상 쿨쿨쿨 침전되지 않는 조건일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구리 2 플러스가 여전히 극소량 남아있는 농도는 KSP를 망간의 요구 조건으로 나눈 농도랑 같았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 몇 승이? 44승이고 그 다음 MNS, 망간의 요구 조건인 황2-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10의 마이너스 34승 몰 농도가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침이 시작되려고 할 때의 구리 2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4승보다 더 작아져 있는 순간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10의 마이너스 34승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얘는 공침이고 자시고 간에 구리 2 플러스가 거의 다 완벽하게 없어지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망간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자, 근데 1번 문제는 사실 전형적인 모 타이트레이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독특한 점은 2번에 있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기 농도의 99% 이상 침전하고 얘가 침전하지 않으려면,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 먼저 침전한다고 했죠? 바로 구리 2 플러스죠. 구리 2 플러스가 이게 문제가 좀 묘한 게 99% 이상 침전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망간 2 플러스는 침전하지 않을 조건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요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99%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99% 이상은 99.9%도 99% 이상이죠. 99.99%도 99% 이상이죠. 99.99999%도 99% 이상이죠. 그럼 99% 이상의 99라는 말 자체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99% 이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부분. 아시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리 2 플러스는 침전하는데 망간 2 플러스는 뭐하지 않을 거? 침전하지 않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이 값이 뭐야? 구리가 침전할 요구 조건이지. 이거는 망간이 침전될 요구 조건이지. 그럼 이 둘 사이에 교집합을 어떻게 잡으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1승보다 황 2 마이너스가 크면 되는 거고, 저기에 있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놈은 구리의 요구 조건이고 요거는 망간의 요구 조건인 거야. 그 망간의 요구 조건보다는 작은데 구리의 요구 조건보다 크면 구리는 침전되겠지만 망간은 침전 안 되겠지. 망간이 침전될 요구 조건보다 작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이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느냐? 자, 문제에 여기 사내리 상수 KA1, KA2가 있지. 그러면 KA1과 KA2를 곱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KA1은 정의가 뭐예요? H 플러스 HS 마이너스 분의 H2S. 그 다음 두 번째 사내리 상수는 HS 마이너스의 H 플러스의 SE 마이너스. 됐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얘가 약분되고 다시 정리하면 H2S의 H 플러스 농도 곱하기 제곱의 황 2 마이너스 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테크닉적으로 K1과 K2를 냉큼 곱할 생각을 했느냐?
문제 맨 처음 보시면 누구 농도가 고정돼 있다고 되어 있죠? H2S의 농도가 0.10몰로 편의상 고정돼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 자리가 뭐야? 이 자리가 0.10몰로 고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사이에서 어떤 함수 관계를 만드느냐? 자, 뭐 어디 지울까? 어디 지울까? 자, 여기 지울게요. 그죠? 여기 지울게요. 요 달 뭐 공점은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우자. 그러면 0.10몰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저기에서 황2-의 농도는 황2-의 농도는 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Ka1, Ka2 그 다음에 H2S 나누기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맞나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서 각각의 값이 Ka1, Ka2가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19승 그리고 H2S의 농도는 0.10 이렇잖아. 그럼 열심히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H 플러스 농도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얼마냐? 계산해주세요. 얼마예요?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7승 아니에요? 마이너스 27승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7승 이렇게 되죠? 보이시죠? 보이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디 넣으란 얘기예요? 얘를 여기 넣으란 얘기. 알겠죠? 그러면 쟤를 저기에 넣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1승이 10의 마이너스 27승의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등식 풀라는 얘기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부등식 풀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부등식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10의 마이너스 27승을 이쪽으로 나누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7승을 이쪽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값이 뭐가 되어 나타날 거냐면 값이 maybe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41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7승으로 나누고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10승을 10의 마이너스 27승으로 나누고 그리고 루트를 취하면 H 플러스 농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얘를 나누고 얘를 나눈 다음에 제곱이니까 루트 취하면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 있지. 그만 알겠죠? 그럼 이걸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러면 10에 41 빼기 27 하면 얼마 나와요? 14예요? 14.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앞에 빠지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로그를 취하면 루트 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이거 얼마 나오죠? 어디 마이너스 14? 얘는 얼마 나와요? 17 나와요? 17? 요렇게 바뀌겠지. 내가 너 또 뭐 잘못 이건 플러스 17이야? 17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하면 마이너스 7 나올라나? 그 다음에 요 값은 pH고 이 값은 8.5가 되겠지. 최종적인 답이 이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pH가 마이너스 7이다. 무슨 상황입니까? pH가 마이너스 7이다. 무슨 상황입니까? 초강산이라는 얘기겠죠? 구현해내기 쉬운 조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얘는 답을 그냥 뭐라고 써도 되냐면 pH가 8.5보다 작은 산성 조건이라고 얘기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는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모어 타이트레이션에 pH 조건을 엮어놓은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달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독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다 라는 것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2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2입니다. 찾았어요? 28페이지는 연습 문제 32. 요 또한 중달 연습 문제인데 요것도 약간 킥이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묘한데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28페이지는 연습 문제 32. 요거 한 10분 쉬었다가 요 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우성수 빨리 자요. 그 다음 해볼 문제는